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오늘은 무겁게 읽은 책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문학적이기도 하면서 의지적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너무 순진하고 낭만적으로 책의 목표를 드러내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 제목과 내용이 지극히 일치하고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분 강연도 들어본 적 없는 교수님입니다만, 김승섭이란 분이 저자인데 고려대 교수입니다. 보건사회학하는. 근데 이분의 글, 톤, 행동, 일관성 이런 것들이 아주 담담하게 일치하는 대단히 신비롭고 조용한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그 절의 무거운 동종 있죠. 큰 종소리, 처음에 나는 소리 말고 나중에 멀리 울려 퍼지는 몇 분 동안 그 잔영 같은 느낌 있죠. 그런 소리 같은 느낌의 책인데요. 김승섭 교수님은 연대 의대 졸업했어요. 근데 수술칼을 든 게 아니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하버드 보건대학원 가서 박사를 받고 고대 보건정책관리학부, 보건과학과 이런 데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 이분의 책을 알 수 있는데요. 재소자 인권에 관한 연구를 해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육체건강 이런 걸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주한 여성,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 연구를 해요. 비정규직 노동자, 그 다음에 성소수자,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근무 환경 연구,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건강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 성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건강 연구, 단원고 학생 생존자 및 가족 대상 실태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에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건강 연구. 우리는 일자리로만 생각하거든요. 자본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떨지, 나머지 건강은 어떨지. 제가 사적인 이야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쌍용 자동차 이야기 할 때는 제가 꼭 꺼내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디 좀 특별한 과정 시험을 보러 갔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이제 과학 쪽, 물리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보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리 쪽 좀 뭘 뽑는 시험이라서 과학은 어떻고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고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겠죠. 근데 뭘 쓰고 나온 줄 아세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비에 대해서 쓰고 나온 거예요. 근데 시험 보고 나오자마자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난리 나죠. 갔다 와서도 투덜투덜하죠. 당신이 맨날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자동차를 해도 자동차 생각하면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생각이나 나는 거라고. 다 망쳐놨다고, 이제 다 틀렸다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취업했어요. 그래서 매 주말 가서 특별한 수업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다음 단계까지 불과 몇 명 뽑히는 그런 데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정말 다른 생각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야말로 그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연구한다. 그 다음에 전 이 책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의 책으로 오늘 올려서 뽑아서 내가 전혀 관심 없었던 책이 올해 책에 올라갔단 말이야?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살려다가 안 산 책들이 올라가요. 근데 전혀 모르는 책이에요. 저자도 모르겠고. 제가 최근에 정기구독을 끊었던 잡지에다 연재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충격받았던 게, 우리 세월호 참사 아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 너 정말 가만히 있었는 줄 아냐? 살아남은 아이들이 그때 친구들이 건져달라고 손이 올라오고 이런 거 있죠. 잡고 끌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손만 올라올 거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고기만 보이고 가라앉고. 이 고통 상상이 되세요? 그 부분 나와요. 그래서 보다가 저도 못 보겠어서 다시 넘겨버렸습니다. 조금 눈으로 휙 보다가요. 그 누가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요, 사회역학이라는 거더구만요. 사회역학이 뭐냐면요, 흡연, 벤젠 노출처럼 차별과 사회적 고립과 고용 불안이 인간의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탐구한다. 사회역학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학문이다. 주제에 대한 고민은 오래됐다. 그렇지만 독립된 학문으로 된 건 비교적 최근이다. 2000년이야 처음으로 사회역학 교과서가 나왔고, 10년 전부터 하버드를 비롯한 세계 유수 대학에서 사회역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역학 공부를 이끌어가는 분이죠. 제가 대학 때 닥터 노먼 베슨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큰 의사는 세상을 바꾸고 작은 의사는 개인의 몸을 치료한다 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었거든요. 딱 그런 거죠 지금. 이거는 큰 의사입니다. 큰 의사. 큰 의사는 세상의 질병을 치료해야죠. 가장 큰 의사는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어야 돼. 결국 노동자가 없어야 되는 거고 사회적 참사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일을 하는 건 결국은 정치일 겁니다. 그 다음 사회적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회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간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 개인 한 사람은 몸을 탐구하는 사람은 작은 의사, 소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큰 의사가 되는 게 좋겠죠. 크게 바꿔놓는 게 좋겠죠. 불평등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고. 이를테면 이 책 보다가 또 하나 놀란 게 이런 겁니다. 자,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분을 생각해 봅시다. 베트남에서 사는 게 오래 살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시집와서 사는 게 오래 살까요?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질병도 많고 가난하고 못 먹고 사니까 빨리 돌아가실 것 같죠. 한국에 사는 분이 더 오래 돌아가고 더 오래 못 산다는 더 빨리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 차별 이런 것들이 몸에 주는 충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저는 이분의 마치 뭐랄까요 좌표도 같은 비전과도 같은 글을 하나 봤는데 IBM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결국은 소송에서 패소하는데 그때도 도와주는 교수님들이 계셨겠죠. 우리나라 그 삼성 반도체 직업병 소송에다 빗대가지고 인권단체 반울림에서 일하는 임자훈 변호사의 요청으로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던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소송에서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2차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쭉 씁니다. 2001년 IBM 사건에서 변호사가 친구인 교수한테 전화를 합니다. 의사는 교수에게 보스턴 보건대학교 리처드 클렉 교수에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소송은 져요. 온갖 가짜 항문이다 가짜 뉴스다 그래 반 죽였나 봐요 그때도. 인터뷰가 이렇게 무슨 왜 이런 일을 하나요? 돈 때문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클랩 교수 골리앗에 맞서는 것이죠. 법정에서 노동자들은 보통 이길 수 없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어떤 학자는 그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그래서 어떤 변호사, 어떤 학자, 어떤 의사는 그쪽 편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이렇게 서서 응원하고 있고 누군가는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연결될수록 오래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을 놔버렸을 때 사회적 연대 여건을 놔버렸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손을 놔버릴 때 자살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아서 올해의 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고요. 제 마음속에서도 삶과 글과 학문적 비전과 실천이 일치하는 우리말과 의리글로 된 오랜만에 대단히 담담하고 아름다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특히 중학생부터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중고, 대학 초년생들 그리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정말 좋을 책이 꼭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 보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전화로 이 책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책인데요. 신경끄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널리 알려져 있죠. 이걸 제가 사실은 한참 전에 구입해놓고 책상 굴러다니다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우리 다들 야 세상은 행복해. 네가 노력하면 돼. 잘 살 수 있어. 우리 긍정의 배신, 긍정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정반대로 가는 거죠. 야 애쓰지 마. 예를 들면 노력하지 마. 신경 끄지 마.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펀드 CEO인 엘 에리안의 우선순위는 1년에 1억 달러 버는 거예요.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CEO라는 자리, 전용 헬리콥터, 호화 리무진,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그의 대차 대조표를 갖다 바치는 은행원. 딸아이가 적어놓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22개 버킷리스트 목록을 보게 돼요.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크레용으로 쭉 써놓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이야기가 있는가 보고 싶겠죠.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자리가 없는 겁니다.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돌연 CEO 자리에서 물러나버리고 그리고 다음날 헤지펀드 일을 그만두고 이를테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에 그 유명하신 우리나라 바퍼 목사 이건 아마 글에 있는 이야기라 실명을 이야기도 될 텐데요. 우리 저 바퍼 목사 따님이 조금 방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바쁩니까 이 최일도 목사님께서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아이가 이제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순간 보게 돼요. 아빠 또 아빠는 오늘 또 출장 갈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날따라 마치 해외 출장
외국 출장을 거의 한 보름 이상 가도록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도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고민하다가 그날 아침에 그래 나 출장 안 가겠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 가난하고 밥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어느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걸 본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밥 못 먹는 노인들 몇천 명, 몇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분께서 자기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과감하게 출장을 포기하시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매일 청량리에서 그 수많은 노인들 바쁜 선물 어떻게 드리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겠어요. 또 모금하러 그때도 아마 외국 가시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포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어느 날 그분 글에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후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즐겁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보십시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 하면 30대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스티브 잡스는 큰딸과 사이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는 플래시 세를 받지 않고는 집을 나설 수 없었어요. 유명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일요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은 지금이야 뭐 게으릅니다만. 미국 문단에서 언더그라운드 전설이라고 불리던 찰스 부코스키라는 사람인데 주정뱅이, 바람둥이, 노름꾼, 망나니, 구두쇠, 게으름뱅이 또는 시인이었어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우체국 사모니였어요. 술, 마약, 도박, 매춘에 빠졌어요. 실패와 자기혐오로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루저한테 주정뱅이 루저한테 출판사가 책을 내자고 그래요. 날 때려치워버려요. 왜?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내가 어차피 굶을 거니까. 근데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다가 떼돈을 벌고 주고 200만 부가 팔렸어요. 자기가 직접 쓴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애쓰지 마. 애쓰지 마. 끝까지 참고 견디면 희망이야. 너 참고 견뎌 이게 아니에요. 애쓰지 마. 이게 묘비입니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가 이분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영원히 실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긍정을 배신하는가 긍정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긍정만이 결코 신화일 수는 없고 때로는 긍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도 또 다른 성공이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의 요소도 될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삶의 지표나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유의 미국식 베스트셀러 특징 아시죠? 수많은 사례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이는 자기 생각들, 수많은 명언들 줄줄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작은 개가 크게 짖는다.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 뭐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재밌는 말들이 많습니다. 쭉 보세요. 이 책 소개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피카소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막 끄적거리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요. 나중에 휙 버려요. 그래서 그거 놔줄래요? 몇 달러에 살게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몇만 달러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까지 그 냅킨에다가 몇 분 끄적거리는 거 그렇게 많이 받아. 그러니까 여보시오. 내가 이거 하나 끌적거리려고 얼마 동안 공부한 줄 아세요? 이거 몇십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은 숨은 노력이 있거든요. 오리가 떠있는 이유처럼. 그런 긍정과 부정의 모든 장점들이 각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연초라서 신경 쓰기의 기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과도한 목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아주 멋진 비전과 길에 대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책 제목 자체가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랬잖아요. 좋은 길이고 좋은 선구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